YG경제연구소의 최영주 소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최영주입니다. 네. 국내 증시 기준으로는 2,500선 근처 가니까 뭔가 시장의 분위기가 그동안 청신호였다면은 조금씩 또 잡음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간밤 미증시도 좀 밀렸던데 지금 시장이 보내고 있는 신호를 포착해 주시죠. 예,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에서 타깃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명확히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타깃이 3분기 소비 둔화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전망도 별로 그렇게 밝지 않다라는 겁니다. 많은 기업들이 3분기에 의외로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4분기에 대해서 실적 둔화가 나타난다라는 면이 있었습니다만 타깃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 일단 실적 둔화가 나타났죠.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실적 둔화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이미 2분기부터 진행된 기업들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가격을 조정한다라든지 아니면 환율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나름대로 매출과 영업이익은 선방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깃 같은 경우 굉장히 실적이 떨어졌다라는 거, 월가 예상치보다 큰 폭으로 거의 뭐 한 30% 가까이 실적이 이제 예상치보다 떨어졌다라는 것이 시장에 좀 충격을 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긍정적인 부분도 일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목적 중에 하나가 결국 이러한 소비 둔화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물론 이제 연준이 지금 금리를 올리려고 보고 있는 CPI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수요가 견인하는 것이냐, 공급이 견인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논쟁거리가 될 수 있죠. 보통 이제 CPI를 보고 연준이 금리 결정을 내릴 때는 소비로 인해서 소비가 견인하는 CPI를 보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이번에는 공급 측면이 좀 나타냈던 면들이 좀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 거 아니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공급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공급 사이드에서 발생한 CPI 값 증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연준 입장에서는 숫자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CPI 숫자가 높게 나타나 보니까 이제 금리로 이런 것들을 눌러 내리겠다라는 거죠. 그 눌러 내리는데 그동안 시장이 반응을 안 했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내가 상대방을 때렸는데 상대방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전혀 아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시장은 오히려 꿋꿋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여기에 연준은 좀 당황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계속해서 금리를 큰 폭으로 올리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이제 드디어 연준이 그동안 수없이 날렸던 주먹에 대해서 결국 시장은 아파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타깃의 실적 둔화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 타깃 같은 경우 실적 둔화의 모습이 나타나 주는 것이 결국은 좋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문제는 이제 좋다라는 측면은 연준이 더 이상 금리를 세게 올리기 어렵다라는 면이 좋다라는 거죠. 하지만 일단은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의 연준의 금리 인상과 인하도 있지만 기업들의 실적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실적이 악화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악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업들의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이 이제 표면화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내심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나오는 4분기나 내년도에 경기 둔화가 일어날 것이다라고는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기업 실적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점이 굉장히 안타까운 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아무리 연준이 금리 인상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오히려 금리를 내린다 하더라도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가기는 만무하죠. 더군다나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않고 내린다라는 것은 결국 경기가 나쁘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게 된다면 주식시장은 만만치 않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는 상승세를 좀 나타냈었죠. 여기에 이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바라볼까? 대부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어느 정도는 조금 바닥에서 좀 세게 올라왔다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하셨던 부분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 상태에서 일단 조정이 좀 나타난 거죠.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어제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긴 했었습니다만 결국 끌고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일단 조금 조정을 받아야 되는 시점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원인이 됐었고 오늘 이제 타깃이 원인이 되면서 조금 조정을 받는 거죠. 저는 뭐 자연스러운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최근에 나온 CPI나 PPI 같은 경우 좀 꺾이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지수가 조금 올라왔다라면 올라간 거 좀 쉬어줘야 되는데 쉬어줘야 될 타이밍에 타깃의 신호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CPI가 생각보다 덜 나왔는데 타깃도 그때 당시에 실적을 발표했다라면
시장에 과연 환호성을 지를 수 있었겠느냐라는 부분들이죠. CPI나 PPI가 적게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나름대로 올라오다가 타기 때문에 꺾였다. 어떻게 보면 뭐 시나리오대로 누군가 대본을 써가지고 주가를 움직이고 있는 듯한 느낌, 뭐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적절한 시점에 적절하게 나타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들은 조금 한번 더 고민해봐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얼마 뒤면 이제 한국은행의 금통위가 열리죠. 올해 마지막 금통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50bp 금리 인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뭐 얘기들이 좀 있었죠. 하지만 뭐 가계부채라든지 레고 문제 때문에 과연 가능하겠느냐라고 했는데, 어제 나온 이제 그 한국은행의 하는 총재의 어떤 뭐 다른 컨퍼런스에서 발언을 보면 한 25bp 정도 할 것으로 현재 지금 보여지죠. 그러면 미국은 12월 달에 한 번 더 금통위가 있고요. 거기서 50bp를 하게 되고, 우리가 이제 25bp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라면 1.25%포인트 금리 격차가 벌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에 1.5%포인트 금리 격차를 약 4년 동안 견뎌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1.25%포인트 금리 격차는 그렇게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소회를 좀 말씀드리고요. 어찌됐든 25bp 금리 인상이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렇게 된다라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부담이 조금 덜할 수 있죠.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전에 좀 화면을 통해서 확인했던 페드워치 같은 경우는 내년 3월 달쯤 거 맞으시죠? 지금 그 연준 쪽에서의 금리 전망 0.5% 일단은 좀 다음 달에는 0.5% 인상하는 게 유력시 되고 있는 건데, 내년 초까지 그러면 좀 더 내다봐 주시죠. 일단 뭐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보기 위해서는 터미널 금리라는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리가 하나죠. 한국은행이 25bp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거고, 연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금리가 3.75에서 4다. 이렇게 0.25%포인트, 그러니까 25bp 격차가 있죠. 이 차이를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거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결정하면 이건 바로 우리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금리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연준이 정하는 금리는 소비자들에게 가는 게 아니라 연준과, 그러니까 연방준비은행과 일반 은행과의 거래 금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한국은행의 지급 준비를 위해서 돈을 맡기기도 하고 돈을 빌려오기도 하는데, 이 금리가 바로 연준의 기준금리가 되는 거죠. 근데 25bp가 벌어지는 것은 돈을 많이 맡기면 이자를 많이 주고, 돈을 조금 맡기면 이자를 적게 주기 때문에 25bp 차이를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쓰는 용어가 터미널 금리입니다. 평균 금리죠. 평균 금리는 그럼 단순하게 둘로 나누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죠. 보통 우리가 돈을 맡기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차이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어찌됐든 지금 연준이 제시했던 터미널 금리는 올해 말까지 4.4, 내년까지 4.6입니다. 이건 변한 게 없죠. 4.6까지 이제 내년에 터미널 금리를 한다라는 게 변화가 나타난다라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변화는 없어요. 그래서 올해는 4.4까지 끝나고 내년엔 소폭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나온 어떤 월가의 전망치를 보면 이제 5라는 숫자가 거론되긴 하는데, 그것은 아직까지는 조금 신중론이고 일부 의견이다라는 점으로 구분해서 해석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의 금리와 관련해서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들 봤고요. 어제 그 지정학적 리스크 폴란드 쪽으로 미사일 떨어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좀 설왕설래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유력시 되고 있는 거는 아마도 우크라이나 쪽에서 잘못 발사를 한 게 아닐까라는 시각이 있고, 다만 또 우크라이나는 잠자코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락이 됐다. 시장의 영향은 어제로 좀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이제 나토 회원국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나토가 반응하지 않겠느냐라고 봤을 때, 우리가 그러죠. 나토가 좀 세게 나가려고 마음먹었으면 어제 나토 대변인 성명이 나왔어야 돼요. 근데 지금 시간이 거의 이틀이 지나가는데 나토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이 하나도 안 나왔지 않습니까? 결국 어제 같은 경우도 100여 발의 이제 러시아의 미사일 중에 2발이 떨어져서 안타까운 희생자가 발생했다라는 점인데, 일단 나토 입장에서는 확전을 바라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빌밀해서 나토가 개입을 하게 된다라면 가뜩이나마 지금 꼬여있는,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러시아가 밀리고 있죠. 여기서 이제 나토랑 이제 싸우게 된다라면 나토 입장에서는
전쟁으로서는 이길 수 있을 가능성은 높죠. 하지만 러시아가 가스관을 잠그게 된다면 이거는 또 문제가 더 복잡해집니다. 따라서 나토는 확전을 바라지 않는다라는 시그널을 우리가 투자자분들이 읽어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 부분은 나토가 현재 꿈쩍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이런 표현이 속된 표현일지 모르겠으면 좀 나토 입장에서는 좀 묻어가자.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저는 초반부터 그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결국 나토가 성명이 우리 개장할 때까지 성명이 안 나타났고 나토와 폴란드가 계속해서 얘기를 주고받고 있다. 이 얘기는 결국 나토가 폴란드를 다독거리고 있는 현상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러한 것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본다면 이 문제는 더 이상 지정학적 리스크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장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야 될지 오늘장 놓쳐서는 안 될 시그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이제 방향성을 탈출한 이후에 바닥권을 이제 탈출한 이후에 이제 방향성 모색에 이제 길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시장이 일단은 1차적 상승한 이후에 여기서 한번 서로 좌고우면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 삼성전자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그저께 밀리다가 TSMC의 그 이슈 때문에 장 막판에 올렸고 어제도 장 막판에 올렸습니다. 근데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과연 삼성전자가 이틀 연속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밀어 올리던 그러니까 이제 장중 내내 약하다가 장 막판에 밀어 올렸던 꼬리를 달고 올렸던 상황들이 오늘도 이어질지 여부가 상당히 귀치가 주목된다라는 거죠. 삼성전자가 버티지 못한다라면 단기적으로는 조금 쉬어갈 가능성이 있죠. 삼성전자가 지금 펀드멘탈로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수급으로 움직이는 면이 강하기 때문에 결국 이 수급은 뭐죠? 환율과 외국인입니다. 환율과 외국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오늘 장세의 삼성전자의 향배 그리고 지수의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외국인들은 환율과 삼성전자를 통해서 최소한 10% 이상 단기간에 수익을 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1420원대에서 1420원대까지 환율이 떨어지고 삼성전자가 올랐기 때문에 이거 둘을 더하게 된다면 10% 이상 수익을 이미 거둔 상태입니다. 여기서 차익을 실현할지 더 들고 갈 수 있을지. 근데 환율이 1,300원대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가 않죠. 그렇다면 여기서 외국인들의 차익 매물들이 출회할 가능성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당분간 개별 종목 장세가 연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죠. 굵직굵직한 이슈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개별 종목의 호황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고 오늘도 이제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문제는 개별 종목의 이슈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제 같은 경우 롯데케미칼 유상증자에 대한 어떤 그 설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개별 악재들이 터지게 된다라면 주가가 어느 정도 반등된 상태에서 차익 매물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무슨 차익 매물이냐? 나는 물려 있는데 무슨 차익 매물이냐라고 하면 바닥권에 사신 분들도 분명 존재하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나는 뭐 지금 장세에서 5, 6% 정도 수익이 났는데 불안하니까 팔고 말 거야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분명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물량들이 나올 가능성도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따라서 당분간 적극적인 매매를 할 수 있는 시장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시장이 한 차례, 그러니까 막 뛰어오다가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막 100m를 뛰다가 100m 뛰어서 한번 숨을 고르고 그 다음에 어느 쪽으로 뛰어야 될지 방향을 모색하는 것처럼 지금 시장이 딱 그 자리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조금 살펴보면서 매매를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이 다소 좀 쉬어가는 상황이니 좀 앞으로의 흐름을 좀 더 지켜보자 얘기를 해주시네요.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적극적인 매매를 할 때는 아니다. 개별 종목군들이 좀 움직일 만한 타이밍이다. 이렇게 봐주셨네요. 지금까지 마켓시그널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